저희 진흥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요. 지식경제부의 산하기관입니다.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이 만들어졌고 지금 42년째 됐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정책개발 업무인데요. 말하자면 일반 기업에서는 신사업 기획을 하는 부서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팀에서 전망대 올라가 있는 병사 역할을 하는 거죠. 10년 후에 우리 산업에서 산업의 변화가 올 텐데 그 변화에 대응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 그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INTP라고 들어보셨나요? MBTI 아시죠? 제 속성 이분들하고 같습니다. INTP는 시스템의 건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전파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적 능력을 과시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거만하게 보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래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설명드릴 때 조금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설명이 너무 이론적일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드렸습니다. 디자인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이 왜 중요해지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의 특징, 하는 일, 그리고 국내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유사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서 서비스 디자인이 어떤 개념인지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러면 이걸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건 시작하기 전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 발표를 들으신 분들이 상당히 계신 것 같아요. 제 내용이 매번 큰 변화가 없어가지고 아마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기원전 4세기에 아테네에 최고 유명했던 창부 프리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사형에 처하기 직전에 이제 변론을 받게 되는데, 배심원단 앞에서 변호사가 이제 변호를 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 예술가들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왜 나왔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뒤쪽에 앉아있는 위원 중에 한 명이 이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구애를 계속 했는데 여자가 거부했죠. 그래서 그걸 앙심을 품어가지고 이 여자를 신성모독죄로 걸어가지고 여기 끌어들이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신성모독은 최고의 죄였거든요. 그래서 실은 사형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변호사가 마침 이 여자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 여자가 옷을 벗게 되거든요. 이 변론의 결과가 어떻게? 이 여자는 신의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손댈 수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디자인 역할은 쓰임과 감성, 이거를 높여가지고 구매를 유발하게 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디자인의 주된 역할이었죠. 새로운 역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제품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96년에 필립스 디자인 센터가 발표한 그 비전 오브 더 퓨처라는 영상입니다. 15분짜리 정도 되는 짤막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10년 후에, 그러니까 2005년쯤이 되겠죠. 그때 사용자들이 어떤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하게 될 건지를 이제 구상한 그런 영상입니다. 이걸 실제로 10년 후가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해봤대요. 이 영상에서 제시했던 그런 기술들이 얼마나 구체화가 된 건지 해봤더니 한 80% 이상 실현이 됐다는 거죠.
이유를 따져보면 디자이너가 정말 그렇게 잘 예측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예시된 비전을 보고서 영감을 얻어서 엔지니어들이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되게 많죠. 나사에서도 SF 작가의 공상을 에서부터 창을 얻어서 그 실제 우주 정거장을 설계하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결국은 창이 또 상상하는 사람이 먼저 비전을 제시하고 과학자들이나 그걸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들은 따라가는 거죠. 그게 디자이너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잠시 보시면요, TAT라는 스웨덴에 있는 그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디자인 회사인데 지금 작년 12월에 그 림사라고 아세요? 캐나다에 있는 모바일 회사인데 거기에 인수됐어요. 그 엄청나게 거대한 기업이거든요. 그 림사라는 데는 블랙베리 만든 회사인데 거기는 이제 전통적인 제조사죠. 미래에 자기네들이 해야 될 방향 이런 거에 대한 비전을 제시받기 위한 어떤 그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TAT라는 회사를 인수했다는 그 사실. 다음번 사례는요, 이건 그 영국의 거리 사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교통질서를 잘 안 지키는 나라, 영국은 잘 지키는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은 국민성의 차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2만 개 정도 돼요. 런던 안에. 그리고 버스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찍고 다닙니다.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여기 옆에 있는 신호등 보시면 차가 어떻게 서야지 신호등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앞에 보면 그 건널목 점선 있잖아요. 그 바깥쪽에 신호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는 그거보다 더 앞쪽으로 나가면 신호등을 아예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 편에는 없어요. 그냥 여기 옆에만 하나 있거든요. 우리나라 보시면 어때요? 저기 뒤쪽에도 있죠. 모든 사거리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 바로 위에 있는 신호등 없어도 저 뒤에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차들이 정지선을 안 지켜도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행동 조정을 잘못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의 새로운 역할로 디자인은 행동 또는 생각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사고, 사회적인 혁신, 서비스 디자인 이런 용어들이 최근에 다 공통적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디자이너들한테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디자인 시장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존에 대체로는 제품, 그러니까 제조 산업을 위한 그 디자인이 이제 거기에 소비가 됐었죠. 그리고 기존의 방법론을 이용하던 전통적인 디자인 스튜디오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새로운 방법론을 공급자 쪽에서도 이제 새로운 방법론을 쓰는 공급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요자도 변화되고 있죠. 제조기업도 물론 쓰고 있지만 더 새롭게 서비스 산업과 공공 분야로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론을 새로운 시장에 적용하는 그런 시장도 나타나고, 또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는 그런 시장도 나타나고, 결국 시장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 이건 그 기업의 디자인 활용 정도를 측정하는 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덴마크 디자인 센터에서 제안한 모델입니다. 기업에서 전혀 디자인을 쓰고 있지 않은 기업과 또 스타일링으로서라도 사용하고 있는 기업, 그걸 이제 프로세스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혁신의 도구로 쓰고 있는 기업,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2010년에 국내 산업단지 한 3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7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스타일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일부. 이 두 가지 예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에 앙드레 김이 디자인한 3천리 자전거. 이건 그 스타일링으로서 디자인을 활용한 예이겠죠. 눈으로 보이는 뭐 이쁘게 잘 디자인한 거죠. 그에 반해서 2004년에 시마노에서 자전거가 나옵니다. 이 자전거는 사실은 시마노는 자전거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아마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그 자전거 부품 회사죠. 부품을 되게 잘 만드는 제조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그 최종적으로 시장이 잘 안 넓어지고 그런 위기가 오니까 아이데어라는 디자인 회사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뭘 그럼 다음 스텝으로 하면 좋겠냐. 그랬을 때 이제 아이디어가 제안한 거는 자전거를 만들어라.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그 산악자전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타야 될 것만 같은 자전거들이 대체로 지금 자전거 파는 데 가면 다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전거 말고 어렸을 때 그 굉장히 재미나게 탔던 그런 쉬운 자전거 그런 걸 만들려는 제안을 하죠. 그래서 결국 핸들 보시면 저기 브레이크 없죠. 브레이크 없어요. 그 페달을 뒤로 돌리면 씁니다. 그리고 페달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고장나면 고치다가 막 손에 기름 묻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없게끔 되게 편리한 자전거를 만들었죠. 그걸로 인해서 시마노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거죠. 부품을 조립하는 회사가 자전거 완성품의 모델을 전 세계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로 바뀝니다. 디자인 회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은 이건 그 인간의 욕구 단계를 그 조망하는 굉장히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되는데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욕구의 단계가 5단계로 크게 나눠진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하위 단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상위에 더 고층위의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이 모델의 기본 명제입니다. 이거는 실은 디자인에 있어서도 상당히 수사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델은. 그러니까 디자인에 있어서 아까 그 사다리 보셨죠? 상층의 사다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층의 사다리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그 최근에 서울시가 실행을 했던 그런 디자인 정책에도 그 많은 반발이 디자이너들 중심으로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것도 실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위 단계의 욕구가 채워져야만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사실은 경제적인 지금 우리의 상황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 이를테면 디자인을 프로세스나 또는 혁신의 도구로 쓸 수 있는 시점은 적어도
뭐 4만 불 시대 GDP가 이 순간 정도 돼야지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고요. 지금 2만 불이죠. 자, 서비스 디자인이 중요해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이미 서비스 산업 중심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이 1987년에 이미 제조에서 창출하는 부가 서비스 산업보다 더 줄어들고 있죠. 서비스 산업에서부터 더 많은 부가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가고 있고요. 또 기업들도 전통적으로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이 점점점 서비스에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제록스나 G 이런 데들도 IBM은 올해 100년째가 된 기업입니다. 그런 데들도 포트폴리오를 제조로부터 서비스 영역을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화기 하나만 팔아서는 안 되고 생태계를 다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 서비스가 합쳐져야 된다.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거는 실은 순수 서비스 이런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전혀 관여 안 되어 있는 그런 순수 서비스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 이상적인 모델이겠죠. 순수 제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하게 제품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이쪽에서부터 이쪽 국면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고 저기 보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오늘 처음 도전해봐가지고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점점 이동하고 이쪽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급자 위주로부터 소비자 위주로 바뀌어가고 서비스 산업은 대체로 근원적인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조업은 과연 그럼 근원적인 가치를 창출합니까? 그에 대한 답은 이 기사가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산업혁명 이후에 똑같은 그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1차 산업에서부터 2차 산업으로 사람들이 많이 그 직업을 바꿔가고 있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원적인 가치를 만들지 못하니까. 농업이나 광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당시에 1차 산업에 매이지 않고 제조업을 발전시켰던 나라들은 강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서비스는 무형성, 이질성, 비분리성, 소멸성 이렇게 그 특징을 제조 산업에 대비해서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형태가 없다는 것은 가시화되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해진다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이질성이라는 것은 미장원 가셨을 때 여러 명한테 그 머리를 맡겨보시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서비스 제공 시점에서의 표준화,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표준화 문제가 되게 이슈가 될 거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비분리성이라는 거는 머리를 깎고서 깎는 시점, 그 시점이 서비스가 필요한 거지 그 손님이 없다고 해서 미리 머리를 깎아둘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고객 접점에서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리 깎고 나가면 나중에 머리가 다시 자라고 그 잘 깎았던 거는 이제 기업 경험에만 남아있죠. 경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경험을 줄 거냐. 사실은 가시화, 표준화, 고객 접점에서의 관리, 경험 이런 건 전부 다 디자인 이슈입니다. 무형의 서비스를 시각화시키고 실제화시켜서 일관된 경험을 표준적으로 제공한다. 그런 그 역할이 디자인에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 수준은 OECD 최저라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생산성은 OECD 국가 중에 최저입니다. 정부 R&D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무기죠. 정부 R&D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부 R&D의 규모는 우리나라에 한 12조 정도 됩니다.
조금 이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국가 간에는 그 국제적인 경쟁에 있어서 자기 국가가 더 앞선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뭘 것 같습니까? 세금 걷어가지고 좋은 기업을 밀어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삼성 같은데 몇 조 원씩 주고 더 잘해라 이렇게 하면 삼성이 더 잘하겠죠. 근데 국가 간에 그런 짓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협의하기 위해서 특정 기업을 돈으로 펀드로 지원하거나 이건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기업들이 잘 클 수 있게끔 국가가 돈을 가지고 조치를 해줄 거냐라고 봤을 때 그 기업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인프라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국가 R&D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쟁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이 키워가고 있죠. 많이 지원을 하려고. 그래서 그 정부가 기축재정을 하는 순간에도 국가 R&D의 예산은 매년 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조 정도 되는 거고요. 지식경제부에서 가지고 있는 정부 R&D 예산은 4.5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서비스 부분의 비중은 2% 정도. 서비스를 고도화시켜야 되겠죠. 서비스 산업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뭔가 서비스가 더 다른 나라의 서비스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치가 더 높게끔 느끼게 하려면 뭔가 기술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를테면 서비스 혁신, 또 서비스 개발을 공정하는 혁신, 개발 공정을 혁신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외에도 제조업과 차이가 나는 그런 R&D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연구가 아직 안 되고 있죠. 2009년에 서비스 R&D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여기에 기조 연설자로 빌 모그리지가 초청이 됐습니다. 빌 모그리지 다 아시겠지만 아이디어의 창립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디자인 회사의 창립자죠. 그 사람을 그 서비스 R&D 컨퍼런스에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비스 R&D를 혁신하는 방법으로 디자인 방법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런 말을 했죠.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방법으로 서비스 사이언스,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마케팅 이런 학문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체로 들어보셨겠죠?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것처럼 세계 경제는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바뀌었고 또 서비스는 경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과 경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죠. 서비스 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런 이슈들이 부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건 세탁인 거지 세탁기라는 그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드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못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필요한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거보다는 액자를 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조금 더 사람들의 근원적인 욕구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빨래하기, 또 여행하기, 저금하기 이걸 하기 위해서 기존의 디자이너들은 그럼 어떤 일을 해왔겠습니까? 은행 단말기 외관을 디자인하거나 UI를 하거나 뭐 그런 일을 했겠죠. 터치포인트에서 고객과 딱 만나는 시점에서 고객이 보게 되는 형태.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프로세스가 더 편리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걸 지금까지 대체로 고민을 해왔다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근원의 문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뭘 할 거냐.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기 회사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객한테 물어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잘하는 기업 얼마 없다라고 하죠. 그 갭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뭔가 혁신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서비스 디자인이란 이 정의에 대해서는
저도 뭐 1년 이상 고민을 해왔고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내릴 수 없는 정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 책들, 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접하시는 경우에도 이거 잘 안 와닿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서비스는 대상을 말하는 거겠죠.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의미입니다. 디자인이 방법이죠. 지금까지 제가 접해왔던 정의들은 대체로 이런 관점에서 서비스 디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서비스 디자인은 뭔지 되게 궁금합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실 분 없나요? 의견을 주실 만한 편한 거. 네? 편하게 하는 거. 네. 고객에게 더 편리한 가치를 준다. 그런 관점의 정의도 꽤 있죠. 대체로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거는 마지막 부분 보면 다 고객한테 새로운 가치를 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는 서비스 디자인이 정말 기존의 디자인 방법과 차별화됐느냐 그걸 설명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디자인 방법도 고객한테 편리함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불편함을 주려고 디자인하는 거죠. 또 혹시 말해주실 분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되게 궁금해요. 스마일이다. 약간 비슷한 관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디자이너들이 뭘 더 기존에 비해서 뭘 더 해야 될까? 그런 걸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봐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산사에 있는 사람처럼 명상하면서 나한테 행복을 더 줄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욕구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은 바로 그런 고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숨겨진 욕구를 찾는데 물어봐서는 또 안 돼요. 그렇죠? 다들 UX에 관한 방법 같은 걸 알고 계시겠지만 대체로 말하는 것보다는 관찰하는 게 더 낫고 여러 기관이나 학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한테 조금 더 가치를 준다라는 거고요. 또 그래서 이런 정의들을 조금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디자인 리서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욕구를 반영케 하는 공동개발, 가시화 방법, 이런 특화된 방법론과 디자인 사고를 통해서 고객이 경험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서비스 디자인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디자인 리서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앞단에 그래서 제공자들, 그러니까 서비스 디자인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죠. 조사단. 그리고 공동개발. 디자인 기업의 직원뿐 아니라 고객사와 또 최종 사용자 다 불러가지고 워크숍을 한다든가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묻고 그런 절차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게 전통적인 디자인 스튜디오가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개념상에 있는 전통적인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하면 한 5명 앉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 작은 방, 그 안에서 전문가들이 연구해가지고 창안하는 거죠. 그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가시화 방법 되게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 회사에는 간편하게 일러스트를 표현한다든가 뭐 이런 시각화하는 작업에 되게 많아요.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들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 사고를 강조합니다. 유사 개념과 비교함을 통해서 조금 더 서비스 디자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험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경험은 누구의 경험입니까? 네? 누구의 경험이죠? 사용자. 네. 사용자의 경험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험 디자인은 사용자를 봐요. 제공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용자만 봐요. 사용자만 관찰하죠. 서비스 디자인은 누구의 서비스예요? 사용자의 서비스이기도 하고 제공하는 사람의 서비스이기도 하죠. 네, 둘의 관점을 다 봅니다. 그게 되게 큰 차이점이고요. 이를테면 경영 컨설팅 같으면 누구의 경영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경영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제공자를 보는 거죠. 네. 이게 세 개의 그 이슈를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험 디자인은 수요자를 보고 경영 컨설팅은 공급자를 보는 거죠. 서비스 디자인은 둘 다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경험 디자인과 비슷한 면도 굉장히 많고요. 경영 컨설팅과 비슷한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의 특징, 이런 특징을 이렇게 그 오버뷰하는 모델을 스테판 모리츠라는 분이 이렇게 제안을 한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은 아마 안 돼 있을 건데요. 이분이 만든 책이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여러 점이라든가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참석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만든 표를 약간 조정을 한 겁니다. 경험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경영 컨설팅 이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관점, 태도의 그 차이가 경험 디자인은 고객 중심이다. 서비스 디자인은 고객과 기업을 같이 보는 관점이다. 경영 컨설팅은 기업 중심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필요한 방법론들, 쓰이는 방법론이 다르고 산출물이 다른 거죠. 경험 디자인과 서비스 디자인은 외관상 봤을 때 되게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단지 그 사용되는 툴이 그 적용하는 범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서비스 디자인은 제공자 쪽에 대해서도 그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거든요. 그런 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사 개념과 이 포함관계 그런 걸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이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UX와 CX에 대한 차이점은 대체로 UX는 유저를 말하죠. 유저는 복잡한 기기 사용자, 그 기기의 조작자로서의 고객을 한정해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UX라고 하면 이 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그런 걸 사용하는 사용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UX라는 의미는 미주나 아니면 우리나라 쪽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랑 미국이 IT 쪽의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식의 그 구도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CX에 비해서 서비스 디자인을 더 넓은 의미로 표현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론을 그대로 사용자만 보는 게 아니라 고객 쪽, 제공자 쪽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서비스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서비스 블루프린트라고 부릅니다. 서비스 청사진이라고 하죠. 이건 그 서비스 마케팅에서 실은 그 처음에 나온 개념이고 그걸 디자인 쪽에서도 가져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맨 위에 보이는 이쪽 라인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시계열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경로를 표현한 거고요. 요거는 고객과 만나는 접점에 있는 제공자 측, 대체로는 고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걸 말하고 요 회색 부분에 있는 거는 숨겨진. 그래서 고객과 만날 수 없지만 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선 밑으로는 이제 아예 뭐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말하죠. 이걸로 봤을 때 서비스 디자인의 범위는 이 전체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객의 여정에 있는 이 터치포인트 있죠. 터치포인트라는 건 고객이 딱 만나게 되는 곳을 말하는데, 기존의 디자인이 대체로 터치포인트에 관한 디자인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를테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또 환경 디자인, 제품 디자인 다 그렇습니다.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경험 디자인이 포함하고 있는 범위는 시계열로 그 서비스가 그 고객에게 이렇게 제공이 되는 그 단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용자가 그 경로를 다 지나갔을 때 되게 좋은 기분을 느끼게끔, 좋은 경험을 가졌다, 그렇게 느끼게끔 하기 위한 그런 모든 디자인 조치를 다 말하죠. 되게 범위가 커진 거죠. 물론 프로젝트의 규모도 커지겠죠. 서비스 디자인은 이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만 쫓아다니지 않아요. 고객도 물론 다 봐야 되고요. 제공자 측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봅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그 분이 되게 불친절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순간에서. 근데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그 기업의 인사 제도 같은 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비스 디자이너가 하는 일, 이건 그 동영상으로 제공이 되는데, 제가 이 자료는 아마 메일이나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대체로 경험을 관찰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 최종 사용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제공자 쪽에 있는 경험, 그것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한 방법론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볼 수 있게 가시화시킨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컨셉을 제안합니다. 고객으로 경험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아보고 이런 걸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공항에 앉아서 이용자들이 어떻게 공항을 이용하는지, 이건 이제 더운 나라에서 추운 나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백에서 막 옷 꺼내가지고 막 찾아 입잖아요. 이렇게 입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따로 없으니까 바닥에 막 펼쳐놓고 보는 거예요. 그런 데서부터 이제 디자인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고객들에게 어떤 식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하루 종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이, 심지어는 이제 고객이 들어갈 수 없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데까지 가면서 관찰을 하죠. 왜냐하면 제공자 측의 그 숨겨진 회색 부분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씁니다.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 마케팅 리서치하고 되게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되게 많이 차이점이 있죠. 아마 그 다음 주에 경험을 하시면서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상으로 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렇게 서비스 스케이프를 아예 모업으로 다 만들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하는 일인데요. 호텔 서비스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호텔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사람들끼리 다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예 레고 블록 같은 걸로 서비스가 다 그 진전이 되는 그 상황을 만들어서 영화처럼 만들어가지고 보기도 하고요. 직접 실행을 해보기도 하고, 이걸 이렇게 그 가시화하는 여러 방법들을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서비스 모델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이 서비스의 이해관계 같은 거를 그림으로 표시해 보기도 하고, 되게 복잡하죠. 직접 서비스를 실행을 해봅니다. 서비스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데, 제품도 모업 만들잖아요. 제품 디자인할 때 그런 것하고 똑같다고 서비스의 모업인 거예요.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알아차려 보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딜리버는 이런 식으로 문서화 돼가지고 이 서비스가 그 표준화 돼서 실행이 되려면 그런 가이드 같은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쉽게 볼 수 있게끔 책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컨셉을 제시한다. 이런 이거는 여러 책에서 소개가 됐는데, 그 아슬라라는 고속철도 서비스 개발할 때 아이디어가 의뢰를 받고 나서 이 여러 번 이제 제공자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만든 최종적인 맵이 이겁니다. 10단계로 그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더라. 이렇게 됐고, 그 실제로 아이디어가 이 프로젝트에서 참여하게 돼 있는 그 포지션은 뭐였어요? 객실 내부를 디자인하기를 이제 의뢰를 받은 거였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서비스의 새로운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한 거죠. 실제로 좌석에 앉게 되는 시점은 고객이 여행을 하는 단계 중에 보자면 8단계 돼야만 앉을 수 있으니까, 사실상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면 8단계만 향상해가지고 될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반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젝트가 변경이 되고, 지나가고요.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서비스만을 디자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돼요. 서비스의 요소, 제품, 환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 요소를 통합적으로 디자인하는 걸 말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다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전문적인 방법론들이 적용이 되고요. 또 그 방법론을 잘 다루는 전문가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나 경영학, 산업공학이 다뤄야 할 범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그냥 디자인 그러면 실은 실제로 설계라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넓은 범위로 쓰이잖아요. 실제 우리나라 외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 디자인은 디자인 영역이 아니다. 심지어는 이제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나 디자인 쪽에 평생 몸담고 계신 분들마저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서비스 사이언스, 서비스 엔지니어링 같은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산업공학이나 경영학에서 쓰이고 있는 서비스를 더 고도화시킬 방법으로 이런 방법론들이 쓰이고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론들은 대체로 공학적인 접근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먼저 보죠. 그래서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어떤 스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서비스 디자인은 그런 단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 분석을 통해서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발산시킨 다음에 그 중에 강성의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또 다시 변형시키고, 이런 확산과 수렴,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게 이제 디자인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창의적이고 그런 대안을 찾는 방법이죠. 말하자면 블루오션에서 남들보다 더 원가를 낮추거나 프로세스를 효율화시키는 그런 식의 관점이 아니라, 제조 산업에서 쓰이던 전통적인 마케팅 방법은 있었겠죠. 그거에 비해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등장하면서 서비스 마케팅이라는 학문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역사도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고객 간의 또 제공자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결부되는 그런 식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사이언스라는 학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건 2004년, 5년 그때쯤에 IBM에서 제안한 용어예요. 서비스 사이언스.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스도 어디서 만든지 아세요?
IBM에서 만들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용어로. 서비스 사이언스도 IBM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학계로 확산이 되고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죠. 이거는 그 마케팅의 패러다임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표인데요. 실제로 마케팅하고 디자인하고 다르잖아요. 누구나 알다시피 서비스 디자인은 이것과는 다른 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디자인이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이 새롭게 나타납니다. 실은 제가 1시 50분까지 강의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전달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졸랐습니다.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감사합니다.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지루해질까봐 걱정은 되는데 서비스 엔지니어링 어쩔 수 없어요. 많이 없어요. 서비스 엔지니어링은 그래서 그 산업공학 쪽에서의 그 자원을 효율화하는 방법, 또 제공자 측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공자 측에서 그 고용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 고객한테 서비스를 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동선을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서로 좀 조정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게 한다든가 타임 인디게이터 같은 거 구석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걸 계산하죠. 그런 게 이제 서비스 엔지니어링 학문이고요. 그런 학문들은 되게 그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비스 마케팅 역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까 표에서 보셨듯이 서비스 사이언스라는 학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의 학문이라고 치부가 되고 많이 연구가 안 되고 있죠. 정체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사이언스는 2004년 이후로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그것도 역시 최근에 엄청 올라가고 있죠. 그 아까 여기 보신 구글 검색 통계라는 서비스인데요. 구글에서 이 기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키워드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그걸 통해서 봤을 때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사이언스, 서비스 디자인이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인 회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서비스 디자인 네트워크라는 조직을 아세요? 서비스 디자인 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서비스 디자인 회사들, 또 그 클라이언트들, 또 학교 이런 그 관련자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인데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제공자들을 보면 다 디자인 회사예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국내 기업으로는 팀인터페이스와 크리베이트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비스 디자인 기업의 그 공통점들을 찾아보면 CEO가 대체로 디자이너 출신입니다.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창업해서 서비스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디자이너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전 직원에게 디자인 사고를 강조하죠. 아이디어가 지금 10%도 디자이너가 잘 안 된다. 전 직원 중에. 그렇게 말해지고 있는데요. 거기를 디자인 회사라고 안 부르나요? 디자인 회사죠. 심지어는 전혀 무관한 전공자들에게도 디자이너라고 네가 디자이너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젝트 수행 방법으로 서비스 디자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존 디자인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해라는 거를 공감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관련 해외 동향입니다. 이 2010년에 가디언즈에서는 전 세계의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더 주목해야 된다. 이런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영국이 제일 앞서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그 디자인 산업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페이지인데, 이건 영국의 디자인 카운슬이 그 저희 조직하고 비슷한 조직입니다. 영국에서 디자인 진흥 기관이에요. 이제 제품 디자인, 웹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이렇게 써있죠.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게 뭐다라는 걸 이제 디자인에 전혀 문외한들한테 설명을 하는 페이지입니다. 홍콩에서도 2008년부터 국제 컨퍼런스에 서비스 디자인 세션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6년에도 이 이후로도 계속 카네기 멜론에는 서비스 디자인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고요. 그쪽에 관련된 수업도 계속 거기 외에도 이제 여러 학교에서 생기고 있죠. 그 실제 프로젝트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일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사례는 이겁니다. 이것도 역시 아이디어의 사례인데요. 이게 서비스 디자인의 특징을 제일 잘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구형 기간이 일단 짧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앞뒤로 보도된 자료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봤어요. 그리고 그 12개의 아이디어가 제안이 됩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BOA라고 미국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그 국민은행하고 어디 합병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미국도 그 원래는 BOA가 2위 기업인데 지금은 1위 기업입니다. 합병해서 이 시점에서는 이제 2위 기업이었고, 자기가 시장에 더 선두 기업이 되기 위해서 이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의욕이 있었던 거죠. 디자인 회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실제로 경영 컨설팅 펌 같은 데다가 일을 주잖아요. 이런 거는. 근데 이제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12개의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그 4,800원짜리 커피를 사면 나머지 잔돈은 자기 계좌로 저금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즉시 적용 가능한 결과물까지 다 나옵니다. 뭐 카드 디자인이라든가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거 다 만드는 거죠. 디자인 회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미친 최고의 서비스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 유지율 99%, 모호한 그 기록을 세운 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공공 분야의 서비스 디자인이 적용된 사례로는 제일 대표적으로 이 레드하고 또 도트07이라는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트07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 있나요? 대체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그 영국의 공공 서비스를 혁신한 사례로 이게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교통, 에너지, 교육, 건강, 식량 이런 주제로 그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 그런 취지로 이제 실행이 됐던 프로젝트고요. 2007년에 시작이 돼서 1년 동안 서비스 디자인 회사 6개 회사가 참여를 해서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습니다. 시범 사업이 8개의 과제로 7개의 과제가 실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모아서 발표회도 하고 있습니다. 공항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례도 있었죠. 엔진이라는 회사가 버진 아틀란틱에 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줬습니다. 이걸 통해서 고객 만족도도 엄청 올라가고, 사실은 그 버진이 여기에다가 제안했던 그 서비스를 개선할 그 지역은 히드로 공항이었어요. 히드로 공항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악명이 높죠.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에다가 서비스 프로세스도 되게 복잡하고 가면 항상 가방 잊어버리고 이랬습니다. 여기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그 만족도를 굉장히 많이 올렸다고 하고요. 또 탑승객도 증가됐고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용 창출 정책 이런 걸 개선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건 이제 그 결과물, 그 서비스 디자인 회사가 그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최종적으로 제안한 결과물이 이거예요. 조금 낯설어 보이죠? 이 사업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차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한 겁니다. 문서로서. 디자인 회사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이 이런 거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구직자가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그 구인 구직에 관한 서비스를 좀 개선하기 위한 방법인데, 구직자가 그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어떤 부분에 정체되어 있고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하는 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그 고용 정책을 조금, 그러니까 고용 지원 사업을 조금 조정을 했고 예산이 10분의 1을 줄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혁신 같은 데도 이용이 되고 있죠.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서비스 디자인 네트워크입니다. 여기는 그 대표적인 서비스 디자인 단체고요. 매년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포인트라는 저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가시면 회원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죠. 그 엔진과 리브워크, 아이디어 이런 회사들이 제일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목되는 동향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작년부터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방법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그리고 사회 서비스 디자인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보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그 과제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직영부에서는 이 방법론을 적용해서 에너지 보조사를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시범 사업을 다른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의 사회 문제에 있어서 적용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 혁신 시범 사업이 올 3월, 4월 정도에 날 겁니다. 그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는 그런 기술 개발 과제가 R&D, 정부 R&D 중에 과제당 한 1.5억 정도 될 거고요. 한 2개, 3개 과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올해 중에 서비스 R&D 과제가 대형 과제 하나 나오는데요. 그거는 서비스 디자인을 하기 위한 플랫폼 또 프레임워크 이런 거를 설계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아마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런 그 동향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제가 아는 한 이런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을 실제에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회사들이 주축이 돼서 서비스 디자인 협의회라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지금 각각 자기들의 프로세스를 정교화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실행을 해보면서. 네. 크리베이트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서비스 혁신을 위한 기술로서 성공 사례들이 지금 해외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보셨다시피.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디자인 분야 주도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아직은 경영과 산업공학 쪽에서 서비스 사이언스를 연구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례로서도 서비스 디자인 방법을 적용된 사례는 아직 많이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인식 확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하지만 그 서비스 디자인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공공 분야의 수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R&D 과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게 만들어지면 수행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 없으니까 거기에 어디든 디자인에서 참여하면서 그 공급자로서 역량을 키워야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정부, 보통은 이제 정부 따라서 또 민간에서도 많이 움직이니까요. 그런 수요 시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뭐 이를테면 SK가 됐던 그런 회사들이 서비스 디자인에 관련된 그 일거리들을 이제 띄우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역량을 키우는 회사들이 그 일을 수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서비스 디자인 기술 연구라는 게 이제 과제 기획 중입니다. 그래서 4월 중에 공고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그 공공 서비스 부분의 과제도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이것도 3, 4월 중에 그 수요 조사 같은 걸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보지서의 사례인데, 이전 보지서 대비 새롭게 개선이 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 리서치를 해보고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에너지 사용량이 기존보다, 그러니까 다른 이웃보다 많이 쓰면 이렇게 빨간색 보조사를 받게 돼요. 보도도 많이 됐죠. 그리고 저희 진흥원에서는 그 서비스 디자인 컨퍼런스도 했고 또 이 워크숍도 했었습니다. 엔진과 함께. 아마 올해도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객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디자인 역할이 나타난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서비스 디자인이 연구가 돼야 된다. 그 연구의 주체는 우리가 돼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게 이런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료를 보셨겠죠?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